자, 다섯 번째 강의이죠.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신분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락강 학파의 정신분석이라는 것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봤던 지난 4주간의 강의였고요. 오늘 그 마무리를 짓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야기되었던 특히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되었던 그래프를 가지고 조금 더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정신분석이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욕망의 구조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등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선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나서 정신분석의 실제 임상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나서 그림 하나를 함께 보고, 그리고 강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은 한 10분 정도 일찍 끝내고 여러분들에게 설문지가 나갈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예상하시는 시간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도표는 이건데요. 자,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하게 그려져 있는데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4주간의 강의들이 하나씩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니지만 알파벳이나 기호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낯설어 하실 수도 있겠는데, 지난 강의 마지막에 떠올렸던 그 그래프를, 욕망의 그래프죠. 떠올려 보시면 이것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먼저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순서대로 그 전개 과정들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게 신경증의 구조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신경증의 구조라고 표시가 된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억압받는 자들의 구조라는 거예요. 제가 이미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한 97%가량의 97, 8%가량의 사람들은 신경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 모두가 신경증자인 것이죠. 물론 신경증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뉴로시스라는 단어가 나왔던 것은 사실은 어떤 병을 가진 사람들, 증상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특히 히스테리를 가진 자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구조이기는 하지만, 프로이트로부터 락강으로 이어지는 정신분석의 탐사 과정 속에서 사실상 이 인간 모두가, 우리 모두가 거의 대부분이 증상을 가지고 있고 신경증의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상이라는 개념은 없다라는 그러한 주장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이니까, 신경증의 구조 그러면 인간 일반 대다수의 사람들의 구조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그 신경증의 구조의 반대편에 억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자들의 구조가 있는데, 그걸 정신병의 구조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도착증의 구조는 억압은 되어 있지만 그 억압이 잠시 물신이라는 기능 속에서 빗장이 풀리는 그런 특수성을 가진 구조를 성도착의 구조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구조를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식을 하나하나 설명해 가시면서 이게 신경증의 구조라면 그 반대편에 혹은 그 왼쪽 편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보시면 정신병이 무엇인지 신경증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쉽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강조드리지만 이 모든 구분은 임의적인 구분이라는 것이죠. 정신분석이 발명해낸 구분인 것이지, 원래 인간에게 이러한 구조가 있고 원래 인간의 욕망은 이렇게 완벽하게 나누어지는 그러한 형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인간이 만들어낸 지식이에요. 우리의 욕망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틀과 형상을 부여하기 위해서 프로이트와 그리고 락강이 일종의 언어의 그물처럼 만들어낸 구조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사실 락강적인 사고방식에는 들어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절대적인 구조이기보다는 인간을 파악하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이론이 독재를 시작하고, 이론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인간의 존재가 종속당하는 그런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니까, 즉 교조주의가 되어버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경계를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저 욕구의 차원이라고 써 있는 그 삼각형 모양이 있는 첫 번째 단계 보이시죠? 다. 첫 번째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저 욕구는 어린아이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어린아이가 무언가를 원할 때 당연히 생체적인 욕구를 갖게 되겠죠. 뭐 추우면 추워서, 더우면 더워서, 배고프면 배고파서 여러 가지 욕구, 생체적인 욕구가 있다는 이건 짐승들에게도 있는 욕구인 것이잖아요. 자, 그 욕구를 가진 주체가 등장했을 때 그 욕구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 욕구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하면 언어로서 표현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인간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라는 것은 보다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짐승들이 사고하는, 생각하는, 표현하는 그러한 기호의 세계와는 조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로 나아가기 전에 그 전에 거울 단계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리고 싶어요. 그 거울 단계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의 자아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해하는 데 보다 편하실 수 있으니까. 자, 그 욕구가 언어를 통해서 즉 이 A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이죠. 욕구가 언어를 통해서 저기 런게아주라고 써 있잖아요. 자, 그 대타자들의 세계, 어른들의 세계이죠. 어른들의 세계가 쓰는 그 언어로서 자신의 욕구를 요구화하기 전에 인간 주체가, 작은 인간 주체가, 어린아이의 주체가 자기 자신의 통일된 이미지와 만나는 그런 사건이 이미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말을 하기 전에도 자기 자신에 대한 통일된 이미지에 도달한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뭐가 있었냐? 통일되지 않은 이미지들을 갖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아주 기이하게도 인간은 유아기에 상당히 취약한 상태로 진화가 됐어요. 다른 많은 생물들에 비해서 인간은 아주 오랫동안 어른들에 의해서 보살핌을 받아야만 하는 생체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그러한 구조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진화의 결과죠. 사실 이런 것은. 그런데 그러한 취약한 구조를 락강은 어떤 방식으로 파악을 했는가 하면 인간이 자신의 신체를 파편화된 것으로 파악한다라는 관점에서 파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자기의 몸이 하나라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리저리 찢겨져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 손과 오른쪽 손이 같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일한 정체성을 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린아이는 상당히 아주 많이 파편화된 상태로 뭐 이것저것 뭐 자기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데, 자, 그때 이 아이는 처음으로 자기가 단일한 존재라는 걸 어떤 방식으로 느끼는가 하면 거울 이미지를 통해서 느낀다라고 락강은 주장을 하죠. 이 락강이 아주 초기 이론인 거예요. 이러한 이론을 갖게 되는 것은 거울을 보고 아이가 자신이 단일한 하나의 인물이라는 것, 하나의 존재라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이에게 쾌락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파편적인 것이 아니라 통일된 그런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단계가 거울 단계예요. 그런데 그 단계에 제가 작은 소문자 I하고 괄호를 치고 A를 써놨죠. 이 작은 소문자 I는 상상계라는 뜻이에요. 이마지네라는 뜻이죠. 이미지죠. 영어로 하면 이마지하고 이마지네 형용사로 써서 상상계라는 것인데, 그 상상계적이라는 것은 거울 관계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그러한 방식, 이미지가 이미지를 비추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수준의 단계라는 그러한 약호인데, 이 I는 그 괄호 속에 있는 A는 뭐냐면 영어로 하면 other, 그리고 프랑스어로 하면 autr라는 타자라는 뜻이에요. 다른 것, the other, another, 다 그 단어 아시잖아요. other라는 단어. 그게 프랑스어에서는 autr라는 단어인데, 그 autr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I가 아닌 타자의 어떤 이미지라는 것이죠. 이게 이미지 타자 A가 있는데 그건 I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냥 바깥에 있는 이미지이죠. 그런데 그 바깥에 있는 이미지가 I에게 자기 자신의
모습인 것처럼 자기 자신의 존재인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사태, 상황, 그것을 거울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왜 거울 속에 있는 이미지가 타자의 이미지인가? 이 아이의 이미지인데 여러분 거울 속에 있는 이미지가 여러분 자신의 이미지인데 왜 그걸 남의 이미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라고 반문해 보실 수도 있겠는데 락강이 보기엔 그건 타자의 이미지인 거예요. 거울 속에 있는 건 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거울 속에 있는 이미지는 우리가 아니죠. 만약에 거울 속에 있는 이미지가 우리라면 거울을 깨면 그 사람은 우리는 죽겠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이미지일 뿐이에요. 이미지일 뿐이죠. 뭐 이걸 굉장히 깊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철학적인 논점과 논쟁들이 등장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거울 속에서 보는 여러분들의 이미지는 자, 기초적으로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의 이미지라고 일단 쳐봅시다. 자, 그런데 그건 그냥 이미지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알아보는 이미지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거울 속에 있는 이미지가 좀 살이 쪄 보여요. 여성분들이 대체로 그런 반응을 하죠. 거울을 보면 살이 쪄 보여요. 살이 쪄 보인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거울 속에 있는 이미지가 평가됐다는 뜻이에요. 어떤 게 살이 쪄는 수준이고 어떤 게 마른 수준인지를 누가 결정하나요? 그래서 타자가 결정해요. 타자가.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이 결정하는 것이죠. 누가 뚱뚱하고 누가 뚱뚱하지 않은지를 누가 결정해요? 우리 사회 고정관념이 결정해요. 이게 느끼지 않는다면 아프리카의 어떤 국가에 가면 어떤 부족들은 그렇게 생각한대요. 100kg가 넘지 않으면 아름다운 여성이 아니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실제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결혼만 하면 남편들이 다 자신의 아내를 엄청 먹여서 치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kg 정도 돼야 그 정도가 되어야 미인이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kg가 넘게 되면 여러 가지 뭐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의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는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사회에서는 100kg 이전의 여성의 이미지는 마른 이미지인 거예요. 살이 찐 이미지가 아닌 것이죠. 살이 쪘다 안 쪘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누가 살쪘어 안 쪘어 뭐 이런 말을 할 때는 그냥 그것을 물리적인 킬로그램을 파악하는 표현을 하는 건 아니죠. 사실은 미적 기준이 거기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죠. 아니라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야 살쪘네 이건 물리적인 판단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살이 쪘는데 그래서 못생겨졌네 뭐 이런 표현인 것이잖아요. 특히 여성에 대해서는. 자, 그런 건 누가 결정하냐는 거죠. 여성이 어떤 수준의 여성이 아름다운 것인지 아닌지 이런 모든 것들은 누가 결정하냐는 것이죠. 사회적 권력과 남성들의 시선이 결정한다는 가부장적 체계가 여성의 어떤 종류의 미적 기준들을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보는 이미지는 결국 고유하게 나의 이미지가 아닌 거예요. 거울을 통해서 보는 이미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울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판단들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거울 이미지는 그런 의미에서 타자의 이미지라는 것이죠. 물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남자들이 거울을 보고 흔히 하는 말들 있잖아요. 특히 한국 남자들이 흔히 하는 말들 있잖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남성에게는 외모에 대한 기준보다 다른 것을 요구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더 강력하기 때문에 외모는 적정 수준에서 타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 남자들이 뭘 하나요? 차를 사죠. 시계를 사고 다시 말해서 자신의 부를 과시할 수 있는 어떤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하죠. 자, 이러한 이미지 역시 거울 이미지 속에 포함되어야 하고 왜 그러한 이미지를 좋아하는지는 결국 사회적인 권력의 시선이 남자의 어떤 이미지가 우리 사회에서 욕망되는 이미지이고 그렇지 않은 이미지이고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남자들이 거울 속에서 보는 우리 자신의 이미지도 역시 타자 이미지라는 거예요. 조금 이 상태로까지 가면 조금 복잡하잖아요. 철학적인 논쟁인 것 같고. 자, 그런데 그것도 맞지만 다시 돌아오면 어린아이가 거울 속에서 보는 자신의 이미지는 어쨌든 얘 자신은 아닌 거예요. 그냥 거울에 비친 이미지인 것이고 빛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 어떤 것이고 결국은 허망한 어떤 것이지만 아이가 혹은 인간 주체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단일한 존재로서 자신을 파악하는 것은 그렇게 바깥에 존재하는 어떤 이미지의 반영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락강이 한 가지를 덧붙이죠. 그냥 아이와 거울만 있으면은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와 거울만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고 뭐가 하나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어른이 필요하다는 거. 어른이 아이를 안고 있는 혹은 아이를
이렇게 지탱해주고 있고 거울 속에 있는 아이 이미지를 가리키면서 저게 너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즉 누군가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지지. 즉 타자의 응시 속에서 비추어진 이미지가 확고하게 어린아이가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는 조금 전에 제가 철학적 운명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함께 포함되고 있다라고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거울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른이 다 되어 있지만 거울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여러분들의 이미지는 여러분들 혼자 보는 이미지가 아니라 뒤에 누군가가 함께 보는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귀에 대고 속삭인다라는 거죠. 남자한테는 자, 이 정도는 됐어. 아니야 살을 좀 더 빼. 요즘에는 남자들이 복근이 필요해. 이런 귀에다가 누군가가 속삭이고 있다는 여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난 너무 늙었어. 이제 더 이상 욕망받지 못할 것 같아. 아니면 명품을 둘러야겠어. 이러한 방식으로 누군가가 내 귀에 속삭이는 방식으로 거울 속에 있는 이미지와 나를 동일시하는 상황에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게 바로 첫 번째 욕구의 단계에서 거울 단계의 단계로 가고 그리고 나서 이 A라는 그런데 대문자로 쓰여 있죠. 그래서 대타자인 거예요. 대타자라는 건 말을 하는 타자라는 뜻이에요. 즉 어른으로서의 타자인 것이죠. 어머니인 것이죠. 이 상황에서는 어머니이죠. 보통은 이걸 아버지라고 가정을 하는 상징적 아버지라고 가정을 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어머니인 것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이는 자신이 욕구를 느꼈던 것을 요구하게 되는 아직은 완벽한 언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맘마죠. 이런 맘마라는 방식으로 아니면 울음으로 요구를 했던 타자에 의해서 거울 단계가 형성된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신이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 즉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그 말하는 어른, 권력을 가진 어른,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어른에 의해서 거울 이미지가 형성이 되고 최초로 이미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서 끝나지는 않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을 하게 되고 요구하게 되고 자신이 누구인지 묻게 되고 세상에 대해서 언어로 표현하게 되는 그런 상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결국 저 A라는 장소로 들어가게 돼요. 비로소. 물론 거울 단계도 있지만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다 거울 단계가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저 언어의 세계로 들어가죠. 저 언어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건 어른들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의 세계가 어떤 일을 하는가? 약간 그렇게 이야기하죠. 언어의 세계가 비로소 우리를 거세한다는 거예요. 거세. 그래서 거세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써요. 마이너스 피라고 써요. 고대 그리스어 알파벳의 피, ph 발음이죠. F 발음이기도 하고 왜 저게 마이너스 피냐면 팔루스를 뜻해요. 저 피는 팔루스의 맨 앞자니까. 그리고 팔루스는 남근이에요. 남근인데 마이너스가 되어 있죠. 마이너스가 되어 있다는 것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뺄셈으로 사라졌다는 거. 누가 빼앗아갔다는 것이죠. 남근이 사라진 세계가 된 거예요. 자, A라는 대타자의 영역으로 들어갔더니 어린아이가 남근이 사라진 세계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지난주에도 말미에 말씀드렸지만 남근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것인데 아이가 자신의 쾌락을 포기하는 대신 미래에 어른들의 세계에 참여하면 다시 그 포기한 쾌락을 보상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남근이에요. 자, 아이의 세계에서는 아버지 빼고는 완전한 남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없죠.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상상적으로도 그렇죠. 물리적으로 일단 아이는 남자아이라 해도 남근이 거의 없어요. 작아요. 여자아이는 아예 없죠. 엄마도 없어요. 아이는 남근을 아버지만 가지고 있다라고 상상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여성분들이 상당히 기분이 나빠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여성은 여성의 생식기가 있고 남성은 남성의 생식기가 있는 것이지, 페니스가 있는 것이지, 왜 생식기를 그냥 남근이라고 표현을 하고 성인 남자 아니면, 그것도 이제 성인 남자 중에서도 상징적인 남자, 상상의 남자가 아니면 다 없는 것으로, 저렇게 뺄셈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가?
라고 불만을 제기하실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표현을 하냐? 왜 정신분석은 그러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생식기라는 것을 상징화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파악하느냐라고 불만을 제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 불만이 바로 우리 사회의 불만인 거예요. 우리 현실의 불만. 다시 말해서 생식기에 관련해서 그것이 상징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여성은 없는 존재로서 파악된다는 거예요. 문명은 그렇게 파악하도록 강제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왜일까요? 문명이 가부장적 지배를 받고 있는 문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부장의 권력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성의 영역에서 여성은 수동적이고 여성은 없는 자이고 남성만이 무엇을 가진 자라고 가정되는 환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생식적인 차원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문화적인 차원에서는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마치 남근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존재하는 성적인 상징은 남근뿐인 것처럼 느껴지게 강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흔적들을 우리는 문명의 여러 가지 차원과 층위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소원을 빈다든지 혹은 아이의 출산을 소망한다든지 그런 것을 기도할 때 애니미즘의 차원에서 남근에 대해서 사실 아이는 여자가 낳는 것인데 남근을 숭배하는 사상들이 훨씬 더 많이 퍼져 있지 여성의 생식기를 숭배하는 사상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남자의 권력이 세계를 지배해왔기 때문에 결국 아주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방식으로 성적인 구조가 상상되어 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인간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모든 인간은 남녀 구별 없이 사실은 이렇게 상징적인 성의 차원에서는 남자만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주장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지금 여러분 대부분 여성분들이신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남자만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남자에 의해서 여성의 성이 규정됐기 때문에 사실은 남성이라는 중심이 없으면 여성이라는 성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여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마이너스 B로 규정된다면 즉 남근이 없는 존재로 규정된다면 그것은 남근이 없는 남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화의 차원에서 문명의 차원에서 만약에 어떤 강력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팔루스라는 권력인데 강력한 팔루스의 권력에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라면 그것이 남자이건 여자이건 남성적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의미에서 모두가 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락강의 유명한 명제가 등장하죠. 여성은 없다라는 명제. 라팜 네그지스트바. 여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명제가 등장하는데 이게 부정적인 개념일 수도 있어요. 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성적인 욕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남성적인 욕망이라는 거예요. 여자도 남성이라는 이데올로기와 틀에 맞추어서 여성의 포지션을 취한다면 그건 사실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는 거예요. 남자 이데올로기에 휘둘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진정으로 여성적 욕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락강이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 이야기를 뒤집으면 여성적 욕망이라는 것은 존재의 차원이 아니라 비존재의 차원에서 잔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될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여성적 욕망이라는 것은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 이름이 없다라는 거죠. 이름을 가진 것들은 다 가부장적이고 팔루스적이고 남성적인 이데올로기가 명명한 대상들이기 때문에 이름을 가진 자들은 다 남성이에요. 여자라는 이름을 가진 것도 남성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욕망이 출현해서 기존에 존재하는 틀로부터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자신의 주일상스를 탐닉하거나 주장하고자 할 때 그 욕망을 우리는 여성적인 것이라고 불러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적 욕망은 발명될 것으로 남는다라고 표현되기도 하죠. 그 이름은 여성적 욕망은 발명될 것으로 남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마이너스 B라는 개념이 결여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입되는데 그 마이너스 B, 결여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도입될 때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하는 것 혹은 유일하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저 A라는 시점이에요. 오트라는 시점. 그건 뭐냐면 대타자인데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언어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어장치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업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의 인간의 신체와 언어는 근본적으로 이질적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정신분석은 그러한 언어에 의한 신체의 지배를 가정하고 그렇게 지배되는 과정 속에서 완전히 지배되지 않는 무언가, 빠져나가는 무언가의 증상이라고 규정한다. 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것을 히스테리라는 구조를 통해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제는 그 히스테리적인 구조를 혹은 그 빠져나가는 것을 진정으로 여성적인 것이라고 간주하셔도 좋고, 그 언어가 우리를 지배하는 상황 속에서의 그 언어를 남성적인 것이라고 이해해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수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히스테리적인 것, 빠져나가는 것에 희망을 건다라는 건 결국 여성적인 것에 희망을 건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여성적인 것에 희망을 건다라는 것이죠. 언어에 의해서 우리 신체가 지배를 받고 있지만, 저기서 말하는 저 A가 욕구로부터 출발한 인간의 주체, 그 다음에 거울 단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저런 주체의 존재로 찾아와서 그 존재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자들이 부모였던 거죠. 부모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저 언어적인 권력을 문신했지만, 우리의 신체, 우리의 욕망에 문신했지만, 저 언어가 그래서 우리를 지배했지만, 그리고 지배함으로써 우리에게 마이너스 B라는 저런 사태를 야기했지만, 마이너스 B라는 건 우리에게 결여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이너스 B라는 건 남근이 상실했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남근은 그 사후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고, 원래는 쾌락을 상실했다라고 읽어보실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B라고 표현됐다는 건 우리가 결여를 갖게 됐다라는 표현인데, 결여를 갖게 됐다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자신의 신체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신체와 함께 있었던 쾌락을 상실했다는 것이죠. 즉 어머니를 상실했다라고 표현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읽힐 수가 있어요. 어머니를 상실한 이유는 왜 어머니를 상실했다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어머니가 아이에게는 쾌락의 원천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에게 어머니는 쾌락의 원천이었어요. 그런데 그 쾌락의 원천이 저 A라고 하는 언어가 들어옴으로써, 렁갸주라고 부르는 언어 장치가 들어옴으로써 아이에게 금지되죠. 빼앗기죠. 그게 마이너스 B인 거예요. 빼앗긴 쾌락, 빼앗긴 주의상스. 자,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B를 갖고 있지만, 이 단계에서만 이야기해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한 언어의 장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완전히 빼앗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가 잔존한다는 것이죠. 아이의 신체에. 그걸 여성적 대상이라고 불러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그 이야기는 거기 그 정도에 적어놓고 다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자, 그렇게 해서 언어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에게는 뭐가 생기는가 하면 하나의 공란이 생겨요. 하나의 공란이 생겼다는 건 저 마이너스 B가 생겼다는 거예요. 결여가 어쨌든 아이에게 표지는 됐다는 것이죠. 뭘 상실했다라는 느낌을 아이가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락강이 프로이트를 따라서, 혹은 프로이트가 이미 포르다라는 게임으로 설명을 해요. 이 포르다라는 게임은 프로이트의 이론에서 상당히 유명한 일화인데, 어떤 일화인가 하면 프로이트가 자신의 딸의 아들을 관찰하는데, 손자를 관찰하는 것이죠. 이 아이가 어머니가 있을 때는 울지 않다가 어머니가 나가면 이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어머니가 나가면 아이들 다 울잖아요. 세상 무너질 것처럼 다 우는데, 그렇게 울다가 어느 시점부터 어느 날부터인가 아이가 울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 실구러미를 가지고, 그렇죠. 실이 이렇게 돌돌돌 감겨있는 실구러미를 가지고 그것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 실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맞은편에는 실구러미가 묶여있는 그 장난감과 같은 것을 가지고 던져서 포를 하고, 그러니까 정확히 포를 하기보다 오 했다는 거예요. 오 하고 다시 그것을 탁 잡아 끌면서 눈앞에 돌아오면 다 라고 하면서 계속 그 놀이를 반복했다는 거죠. 그걸 프로이트가 포르다 놀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포르는 뭐 앞에 가다라는 뜻이고 다는 여기라는 뜻인데, 아이가 정확히 그것을 발음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유사한 비슷한 발음을 하면서 놀이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 놀이를 하면서 아이가 어머니가 어디 갔는지 뭐 했는지 이런 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놀이에 몰입하는 방식으로. 자, 그걸 가지고 프로이트가 여러 가지 논리를 전개시켜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상실을 놀이화한다, 유희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꾸러미가 사실 어머니이고 어머니를 상실하는 거, 멀리 떠나버리는 거를 던지는 행위로 가정을 하고 그것이 다시 돌아왔을 때 어머니를 찾는, 그래서 상실과 그것의 회복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으로 유희화시키면서 어머니를 어쨌든 단 이 순간뿐이긴 하지만 곧 돌아오실 사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실하는 경험을 중화시킨다. 그 스트레스를 중화시키고 있었다라고 프로이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프로이트의 생각인 거죠. 제가 지난 이전 수업에서 굉장히 다르니까. 그걸 낙강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포르다라는 게임은 상실을 표지하는 그러한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해요. 상실을 표지하는. 다시 말해서 포르다라는 것은 상실을 극복했다기보다는 상실을 다른 것으로, 다른 어떤 유희를 통해서 극복했다라기보다는 상실이 명명되어서 아이의 마음속으로 들어온다 라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락강은 그러한 방식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결국 이 포르다라는 게임을 통해서 상실을 명명하고 자기 자신 안으로 들어온 그 공백, 그 텅 빈 어떤 상황을, 공란이죠. 공란을 기표로 표지할 수 있었다라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요. 자,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다 일반적이고 편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다 슬프시죠? 뜬금없이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슬프시죠? 안 슬프세요? 뜬금없이 안 슬프세요? 드라마 보다가 남의 얘기인데도 막 울잖아요, 우리. 아니, 조인성이 여자친구랑 헤어진 게 뭐가 그렇게 슬퍼서 우리는 매일 울까요? 왜 남의 슬픔에 그렇게 쉽게 동조할까요? 뭐 드라마 보다가 우는 사람도 있지만 뉴스 보다가 우는 사람도 있어요. 불행한 사람들 얘기 들으면. 아니면 그냥 뜬금없이 저녁 노을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럼 눈물이 왈칵 나요. 왜 이렇게 인간은 주책 맞을까요? 혹은 좋아도 슬프죠, 여러분. 누군가가 정말 나를 이해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이 시작되어서 누군가가 정말 나를 이해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해주면 그때도 막 눈물이 나요. 제가 울거라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또 정신분석 그것을 이렇게 해석해요. 이 사람은 너무 많이 슬퍼하기 때문에 방어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그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실질적으로 울어야 할 때는 안 울고 뜬금없는 장소에서 이상하게 울어요. 뜬금없는 장소에서. 그 늑대 인간의 사례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자기 누나가 죽었는데 눈물 한 방울 안 나와, 이 남자가. 그런데 동네에 어떤 하녀가 죽었는데 비슷한 나이 또래, 누나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누군가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엄청나게 오열을 해요. 억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집안에 어르신이나 남편분이 계시는데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눈물 한 방울 안 흘린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잘 관찰해 보세요. 그런 분들이 뜬금없을 때 갑자기 울컥하는 장면들을 보이고 그걸 엄청나게 숨기시려고 하죠. 자, 거기까지 엄청 멀리 가는 것인데 다시 돌아와서 왜 우리는 슬플까요? 상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근본적인 상실, 저 마이너스 B라고 표지된 것들을 기표의 형태로 표지한 상태에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요. 즉 어머니를 상실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어머니 지금 여든이신데도 아주 정정하신데 무슨 말씀이시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어머니가 아니라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성적인 대상으로서의 어머니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린아이는 어머니가 연인인 거예요. 그건 남녀를 구별 없이. 여자아이건 남자아이건 어머니는 연인이에요. 그러니까 연인이라는 말 그러면 왠지 외설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는데 욕망, 모든 욕망의 대상인 것이죠. 모든 쾌락의 원천인 것이고 그 쾌락의 원천이 저 A라는 놈 때문에 저 언어 때문에 포기되죠. 포기된다는 건 아이가 규범의 세계로 들어오는 거야. 이제 어머니와는 딱 달라붙어서 쾌락을 취하면 안 된다는 걸 아이가 알게 돼요. 다시 말하면 애들이 내외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즉 어머니는 더 이상 쾌락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이가 인지하는 순간 이제 어머니를 아름답다라고 보지 않아요, 아이들은. 그런데 그 이전에는 유일하게 아름다운 사람이 어머니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가 어머니였는데
혹은 그 어머니가 포함된 세계, 어머니가 포함된 풍경이었는데 저 언어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저거는 남성적인 것이고 가부장적인 것이니까 규범이고 권력이니까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쾌락을 포기하도록 하죠. 즉 프로이트의 손자가 어머니와 이별을 경험하는 그 순간인 거예요. 분명 어머니가 다시 돌아오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순간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러한 압박 속에 아이가 놓였을 때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는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상실을 표지하는 거예요. 상실을 표지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백이 내 안으로 들어왔다. 공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아이에게는 공란이 없어요. 공백이 없어요. 공백이 없고 공란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결여를 인정하지 않는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어떻게 어머니와 헤어지는지를 보세요. 아주 어린 아이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설득을 해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해요. 아이가 예를 들어서 엄마랑 딱 달라붙어 있고 싶은데 어머니는 저쪽에 가서 누군가와 좀 얘기를 해야겠다 하면 어떻게 해주나요? 아이한테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요? 스마트폰으로 뽀로로를 딱 틀어줘요. 그러면 이건 타협이 아니죠. 이건 다른 데로 몰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살고 있어요. 아이들은. 자신의 결여를 절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울면서 지쳐서 잊을 때까지 그것을 추구하다가 망각하는 것이지 절대로 그것과 타협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자폐적인 경향으로 나아가게 되죠. 자폐 아들은 결여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상이 자신 앞에 없을 때 거의 발작적으로 요구하죠. 그것을 끝까지 요구해요. 상당히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 주변 상황이. 자, 그런데 그러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 어머니와의 약속과 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뭐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어머니가 몇 시에 돌아와서 맛있는 걸 뭘 줄 거야. 뭐 착한 아이가 뭘 받을 수 있어. 상도 받을 수 있어. 뭐 여러 가지 설득에 아이가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아이가 언어의 권력에 굴복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권력에 굴복하고 그 공란을 자신에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상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실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상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슬픈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실적인 슬픔이 그 슬픔과 우리의 근본적인 상실의 장소와 연결이 될라 치면 갑자기 슬퍼지는 것이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상실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특히 어린 시절의 그 공백을 합리적이고 풍부한 언어를 통해서 표지하고 다른 것으로 보상받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주체들은 더 많이 그러한 상실의 슬픔에 노출이 되죠. 살기 굉장히 힘든 주체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상실을 충분히 애도하는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굉장히 쉽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체들이 사랑에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더 많이 실망하고 더 많이 상처받게 되죠. 자, 그런데 그 표지된 상실, 표지된 결여는 어떠한 방식으로 보상이 될까요? 자, 우리한테 빼앗아도 갔으니, 그렇죠. 어른들의 세계가 아이에게 쾌락을, 어머니를 빼앗아도 갔으니 뭔가 보상도 해줘야 되잖아요. 이 채찍과 당근이 동시에 있어야지 채찍만 있어서는 절대로 아이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이가 자신이 포기한 쾌락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어른들이 암시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 암시가 바로 팔루스인 거예요. 팔루스. 즉, 너도 어른이 되면 말의 세계인, 상징의 세계인 것이니까 이 상징의 세계에 참여해서 너도 어른이 되면 그 팔루스를 가질 수 있게 될 거야. 팔루스를. 예를 들어서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빠처럼 되려고 노력하겠죠. 아빠처럼 되면 왠지 아빠는 모든 걸 다 향유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머니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여자들도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쾌락의 영역에서는 어쨌든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여요. 물론 집안에 있는 아빠가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집안에 있는 아빠가 그렇게 안 보일 수 있다면 텔레비전에 있는 아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라고 상상되는 남성 어른이 쾌락의 상실을 다른 곳에서 온전하게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남자아이는, 남아의 경우에는 그런 어른, 다시 말해서 뭐 집안의 아버지라든지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선배라든지 어떤 멘토라든지 그 사람을 흉내내려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아의 경우는 어떨까요? 자, 남근은 어쨌든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렇다 해도 남자들의 거예요. 일단 생식기로서의 남근은 남자의 것이니까. 그리고 그걸 추상적인 어떤 쾌락의 실현이라고 가정한다 해도 결국 대통령은 남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아주 극소수의 유리천장이 부서지긴 했지만 여전하죠. 여전해요. 그리고 그러한 경향이 쉽사리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여성이 권력의 최정점에 도달한다든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것을 향유하는 사회는 극히 드문 부족 사회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아무리 많은 인류학자들이 관찰을 해도 여성이 지배하는 사회는 여성이 팔루스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성은 어떻게 되느냐? 차선책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차선책을. 자, 이것도 상당히 여성에게 불행한 일이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인지하고 그것을 파악해서 그것을 넘어서는 방식을 우리가 탐사해야만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인데 자, 여성은 엄마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받고 아이를 갖게 되는 방식으로 팔루스를 획득하게 될 수도 있겠다 라고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성이 억압된 사회에서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다는 걸 알게 돼요. 예를 들면 아랍권, 아랍 문명 지금도 여전히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죠. 특히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그리고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최근까지도 한국 사회에서 남아선호 사상은 그렇죠.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었죠. 왜 그럴까? 유교 사회가 그만큼 여자를 억압하기 때문에 여성이 스스로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간접적이라도 모든 걸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겨우겨우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니까 아들에 대한 집착은 사실상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잖아요. 모성애. 여러분 인간에게 모성애는 굉장히 인위적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포유류가 모성애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모성애가 없는 여성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하고 아니 엄마가 여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자, 물론 생물학적인 모성애라는 것도 존재하죠. 포유류니까. 우리도 다 포유류니까 생물학적인 모성애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지만 흔히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관찰하고 갖게 되는 그 여성에 대한 아이의 사랑은 모성애의 그 생물학적 수준이 아니라 문화적 수준인 거예요. 문화가 강제하는 모성애인 것이죠. 이것이 아니라면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것을 모성애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모성애를 정신분석은 그렇게 긍정적인 현상으로 바라보질 않아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건 정말 숭고하고 좋은 거죠. 근데 자기 아들만 사랑하는 건 그건 숭고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동물적인 것이고 가부장적 체제에서 여성에게 강제된 어떤 종류의 환상에 자신을 완전히 내던지는 행동일 뿐이지 그게 숭고하거나 아름다운 모습은 전혀 아니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일반적으로 상식의 체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충격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은. 자, 그런데 정신분석은 그렇게 가정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건 숭고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회적으로 학습된 모성애라면 자, 그건 자신을 소외시키는 행동인 것이지 그게 어디에 신적이고 초월적이고 자연적인 숭고함과 아름다움을 포함하는 행동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또한 여성은 어떻게 팔루스를 갖게 될 수 있을까? 조금 뒤에 다른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질 수 없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또한 여성이 팔루스에 접근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팔루스를 가질 수 없다면, 자, 남근을 가질 수 없다면 남근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남근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모든 남자가 원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신체를 모든 남성이 욕망하는 것으로 제시하는 자, 그러한 전략을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성이건 여성이건 어쨌든 저 팔루스를 놓고 온갖 종류의 욕망의 전략을 펴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문명이 걸어왔던 길인 거예요. 예뻐지는 거죠. 욕망할 만한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방식으로 팔루스의 정점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사실은 의식적인 차원은 아니에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남자고 여자고 의식적으로 팔루스를 놓고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 어른들을 관찰하고 어린 시절에 어른들을 관찰하고 팔루스를 어떻게 취하는지를 학습한 뒤에 자신이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머니가 혹은 여자들이
남성들의 욕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팔로스로 치장하는 현상이 극에 달한 사회를 살고 있으면 그 자녀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혹은 여성들의 욕망이, 즉 어머니들의 욕망이 팔루스를 취하는 방식이 남아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 자녀들도 그것을 그대로 완박한다는 거예요. 자, 그걸 욕망이라고 부르고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보상받는다라는 것을 우선 먼저 환유적인 장치와 그 다음에 은유적인 장치로 설명을 해요. 환유는 이미 제가 설명한 바가 있을 텐데 환유는 하나의 기표를 다른 하나의 기표로 대체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환유라는 장치의 기능이에요. 사실 문학 시간에 배우는 얘기이긴 하지만 고등학교 문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언어 영역인가요? 문학이라고 부르나요? 자, 그 환유는 사실 조금 달라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환유라는 것은 뭐 이렇게 하나, 뭐 흔히 말하는 그 배에서 깃발 하나를 가지고 수많은 깃발들이라는 배라는 큰 전체를 하나의 일부분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은유를 실행하는 걸 환유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워왔는데 정신분석에서 락강이 이야기하는 환유는 굉장히 그보다는 더 간단해요. 그냥 하나의 기표가 다른 하나의 기표를 대체하면 돼요. 즉 배라는 기표를 돛대라는 기표가 대체하면 되고 돛대라는 기표를 뭐 흰색 천으로 대체하면 되고 어쨌든 기표가 끊임없이 대체된다라는 것으로 환유를 이해해 보시면 되는데 그게 언어가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언어가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제가 지금 5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환유를 하고 있잖아요. 정신분석은 무엇인지.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즉 기표가 아무리 대체되어도 본질은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언어의 작동 방식.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흔히 자신의 언어를 동원할 것이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들 잔뜩 쏟아낼 것이잖아요. 하지만 그 단어와 여러분은 자신은 다른 거죠. 아무리 언어가 다른 단어에 의해서 대체되는 방식으로 끝없이 연세가 되어도 사실은 그 본질에 접근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혹은 엄밀하게 말하면 본질은 없어요. 그 환유되는 기표들이 만들어내는 의미의 연기를 우리는 그냥 본질이라고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해서 그 환유를 전개시키느냐에 따라서 사실 여러분들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수업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언어를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이 언어들, 우리가 환유시킬 수 있게 되는 허용된 그 언어의 창고를 지배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언어들이 있어요. 그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환유를 실행해도 사실은 우리의 존재를 설명할 길이 막막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걸 알지도 못한 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중에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취직시험을 보러 가면 이력서라는 걸 쓰잖아요. 자기소개서 쓰고 그럼 뭐 영어 실력을 꼭 물어보죠. 요즘에는 영어 외국어 하나 정도는 해야 되니까. 그럼 영어 실력을 어떻게 써요, 여러분? 아주 잘함 이렇게 써요? 점수를 써야 돼요. 점수. 토익 점수를 쓰던 토플 점수를 쓰던 점수를 써야 돼요. 이 점수라는 기표를 사용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꽤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요, 이렇게 시험 보면 잘 못하는데 술 한잔 딱 하면 정말 잘해요. 영어를. 술 먹고 배운 거예요. 혹은 저는요, 예를 들어서 남학생인 경우에 남자들하고는 잘 안 되는데 여자랑 영어를 하면 굉장히 잘 돼요. 왜냐하면 여자친구한테 영어를 배운 거예요. 자, 이럴 때는 그 영어 실력이 점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게 쓰면 어떻게 해요? 물론 굉장히 쿨한 사장님이라면 뭐 한번 들어보자라고 술 한잔 하면서 얘기 들어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탈락인 거예요. 토익 점수는 빵점이고 술 먹고 잘한다 이런 얘기 안만 해도 자기 자신의 영어 실력을 표현할 수 있는 기표가 표준된 기표의 영역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 사람의 영어 실력은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이건 영어 실력이니까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할 때에도 결국 우리가 스스로 발명해낸 언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타자의 권력의 기표들을 빌어와서 사용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그 이력서에 아무리 표현하려고 해도 사실은 어디 대학 나왔는지, 토익 점수는 몇 점인지, 혹은 어디에 연수를 갔다 왔는지 이런 걸로만 파악되는 것이지 저는 굉장히 알고 보면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100번 써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환유의 영역에서 작동하는 기표는 대타자가 지배한다는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의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엿보실 수 있었다면 그 안에는 결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결여가. 언어가 완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뭔가를 완전히 파악하는데 항상 부족한 어떤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걸 또한
결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언어장치는 우리에게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온전한 존재의 쾌락을 포기하도록 만들었고 동시에 우리에게 결여를 가지고 왔어요. 뭔가 부족함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어떤 상실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실을 우리는 미래의 어떤 장소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그 보상의 장소가 팔루스의 의미의 작용 속에서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장소예요. 즉 남근적인 방식으로만 우리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걸 은유라고 불러요. 그래서 정신분석에서는 은유는 단 한 번만 하나의 권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가정을 하는 것이죠. 자, 환유는 우리에게 어떤 언어장치의 불완전성과 결여를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라면 그 반대편에 있는 은유는 그러한 불완전성이 미래에 보상받을 것이긴 한데 그 보상이 여러 가지 다른 옵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 하나의 옵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 하나의 옵션. 그게 뭐냐면 팔루스적인 옵션이라는 것이죠. 즉 가부장적인 질서가 우리에게 제한하는 방식으로만 우리는 그 쾌락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받는다는 거예요. 즉 아버지는 팔루스를 가진 자다. 그래서 아버지가 팔루스를 가지는 방식으로 우리도 그것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인 것이죠. 이 부분이 조금 모호하시다면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미래에 여러분들 꿈이 있잖아요. 미래의 꿈 있으시잖아요. 우리 다 꿈 꾸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꿈이 굉장히 비슷비슷해요. 그거 아시나요? 우리 꿈들이 꿈이라는 게 굉장히 비슷해요. 뭐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애들한테 꿈이 뭐니? 그럼 요즘 애들 뭐라고 대답하나요? 초등학생들한테 너 꿈이 뭐니? 그럼 뭐라고 대답하나요? 그렇죠. 아이돌이 될 거야. 왜 갑자기 아이들의 무의식이 그렇게 아이돌 집중화로 바뀌었을까요? 우리 사회가 그것을 욕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 중에 물론 때로는 엉뚱한 대답을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엉뚱한 대답하는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엉뚱해요. 근데 대체로 아이들의 꿈은 하나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사회가 욕망하는 그것으로. 예를 들어서 군사정권 시절에는 어땠나요? 뭐 장군이 될 거야. 뭐 이런 얘기해요. 뭐 대통령이 될 거야. 뭐 이런 얘기하죠. 그때 가장 강력한 뭐 경찰이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는. 다행히도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낫겁진 않았었는데 어쨌든 그 사회가 무엇을 욕망하느냐, 그 사회 특히 남자들이 무엇을 욕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어린아이들의 꿈이 결정된다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자신의 상실을 팔루스적인 방식으로 상상한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욕망이라는 것이 작동하는 거죠. D라는 부분이 그렇게 작동한다는 것이죠. 그 욕망의 장소는 아주 모순적인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왜냐하면 어쨌든 그 욕망은 지금 실현되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실현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 내 욕망이 지금 오늘 완전히 다 실현됐어. 나는 완벽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대단한 일이죠. 좀 박수 쳐드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인간은 그러한 방식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욕망은 항상 결여되어 있고 내일 보상받을 그러한 유형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욕망하는 존재이지 욕망이 완성된 존재가 될 수가 없다는 거. 죽는 순간까지. 아무리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삼성 오너라 해도 뭐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모든 걸 다 갖잖아. 명예는 못 가졌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애플 쪽으로 갑시다. 뭐 그런 쪽, 다른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엄청난 부자이고 사회적 존경도 받고 있고 정말 다 가진 것처럼 갖고 사는 사람조차도 만나보면 그렇게까지 행복하진 않아요. 그렇게까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보다 너무 많이 행복하진 않아요. 때로는 더 불안할 수도 있어요. 욕망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 결여를 완전하게 보상해 주질 않는다는 것이죠. 절대로. 욕망의 실현은 항상 내일 약속되는 것으로 미래에 도래할 것으로 가정이 되는데 그게 욕망의 본질이라면 그 욕망의 본질을 우리가 보상받으려고 할 때 요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구는 뭐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하는 요구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마음속으로 추상적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하는 요구일 수도 있어요. 나는 뭐가 되고 싶고, 나는 뭐가 하고 싶어, 나는 어떻게 살고 싶어, 라는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 마지막, 그 다음 도식이 바로 빗금친 S와 저 D라는 그림으로 그려지는 이 장소예요.
D는 드멍드라는 뜻이고,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D는 드멍드라는 뜻이고 요구라는 뜻이, 요구하다라는 뜻인데, 이 요구라는 것의 뜻, 본질은 뭐냐면 언어로서 표현된다는 뜻이에요. 언어로서. 여러분들의 요구가 언어로서 표현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요구가, 욕망이 언어로서 표현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되고 싶고 어떻게 살고 싶고 하는 것들이 모호한 상상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제 짐승들의 세계인 거죠. 인간은 언어로서 표현해요. 그런데 그 언어로서 표현한다라는 것에 또 한 가지가 아니라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모순이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언어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부장적 권력의 세계, 고정관념의 세계가 우리에게 학습시킨 언어인 것이기 때문에 그 언어로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가부장적 세계 안으로 우리의 욕망이 돌아오게 되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이 무엇을 요구해도 우리 사회가 상식의 차원에서 집중하고 있는 어떤 것에 영역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한편으로는 좋은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비슷비슷한 방식으로 요구를 하니까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비슷비슷한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사회가 파편화가 되겠죠. 다 찢어져 버리겠죠. 각자가 다 요구하는 방식이 다르고 요구하는 것이 틀린다면 우리가 모여서 무언가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자, 그런 면에서는 우리에게 안정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다른 차원에서는 저렇게 요구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고정관념의 언어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한계에 짙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요구해도 사실은 나 자신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이기보다는 요구하기를 강제받은 방식으로 요구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 대표적인 게 뭔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욕망할 때 타자의 언어로 욕망한다라는 것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결혼할 때, 여러분 결혼하실 때 결혼은 뭐예요? 아, 그래요? 사회적인 역설인가요? 결혼 로맨틱하지 않으신데요? 결혼은 사랑 아닌가요? 그렇죠. 사랑만은 아니죠. 사랑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단계인 것이죠. 그냥 사랑만 하고도 살 수 있는데 굳이 왜 결혼을 할까 하면 자신들의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고, 그게 뭐 실질적인 이득도 있겠지만, 결혼하면 아이 낳고 그러면 사회적인 어떤 보장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좋은 일들도 있고 나쁜 일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결혼은 어떤 특정한 개인의 욕망이 사실 욕망이죠. 그것도 욕망이죠. 아주 근본적인 욕망이죠. 첫 번째로 성욕이고, 두 번째로 가족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고, 삶을 어떤 유형화 속에 구성해내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들이잖아요. 자, 그 욕망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와요. 그러니까 결혼한다 그러면 단지 나는 성욕을 해결하려고 결혼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전혀 없죠. 성욕, 중요하죠. 성욕. 하지만 이 성욕이라는 단어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욕이라는 건 섹스한다는 의미 아니라 우리가 상실한 것을 다시 보상받는다는 의미예요. 정신분석적인 차원에서는. 즉 내가 누군가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은 아주 어린 시절에 실패한 사랑을 다시 성공시키려는 행위라는 것이죠. 아주 어린 시절에 누구랑 사랑했나요? 부모랑 사랑했던 거예요. 어머니와 사랑을 했었던 것인데, 혹은 어머니라는 세계 속에서 느꼈던 그것을 상실했던 것인데, 그것을 다시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고 재실현하고자 우리는 누군가와 만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굉장히 풍부한 차원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사랑이 결혼이라는 제도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이런 뜻이에요. 나의 그러한 욕망을 앞선 세대가 했던 방식으로 반복하겠다라는 거예요. 결혼이란 그런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아주 괴짜들은 결혼하고도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자기들만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결혼했는데 왜, 요즘에는 그게 괴짜 같은 일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몇십 년 전, 10년, 20년, 한 30년 전만 해도 결혼을 하는데 하객들을 부르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친구들 불러서 풀밭에서 한다. 연예인이나 할 것 같은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독특하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해줬잖아요. 하객도 전혀 부르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파티하는 식으로, 아니면 영화를 너무 많이 봤네. 이렇게 비판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어쨌든 그때만 해도 그렇게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결혼이라는 의식을
자기화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결혼이라는 제도와 절차는, 그리고 가족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앞선 세대가 했던 욕망의 요구를, 즉 상징화를 내 안에서 다시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나의 욕망이 사회적인 인증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인증되고 좌표를 부여받고 그 다음에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일종의 꼭지점과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나요? 왜 내가 나의 욕망을 구성하는데 국가가 관여해?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아니 왜 내가 결혼하는데 신고는 내가 왜 해야 되는 거야? 왜 신고하라 그래? 나중에는 연애만 해도 신고하라고 하겠네? 이 공산사회야?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니까요. 프랑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프랑스 사람들. 70년대에 68년에 뭐 프랑스, 흔히 말하는 68혁명이라고 부르는 대대적인 문화적인 변화를 겪고 나서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왜 내가 결혼하는데, 내가 누구랑 사랑하고 가족을 이루는데 국가에게 신고를 해야 되느냐? 라는 상당히 오만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 결혼한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프랑스의 역대 대통령 중에 사회당 쪽엔 다 결혼 안 했어요. 물론 첫 번째 대통령 미테랑은 좀 보수적인 사람이, 보수적이라기보다는 옛날 사람이었기 때문에 68년 이전 세대이기 때문에 결혼식을 했지만 그 이후에 등장했던 모든 사회당 지도자들, 그 중에서도 대통령으로 나왔던 사람들도 뭐 조스탕이라는 사람도 총리였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역할까지 상당히 많은 권력을 갖고 권한을 나누어 가졌던 조스탕도 그랬고, 최근에 대통령이 됐다가 물러난 누구죠? 지금은 마크롱이잖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도 결혼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올랑드도 그렇고 결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퍼스트 레이디라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국가 원수의 관계는 아니에요. 물론 올랑드 같은 경우에는 뭐 바람도 피고 난리가 났었죠. 프랑스 원래 그런 나라인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연애에 당신들이 관여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데 내 욕망을 이것도 내 것이 아니라면 내가 도대체 가질 수 있는 게 뭐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일견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달리 생각하면, 혹은 제가 지금까지 강의해온 이런 흐름들을 비추어 본다면, 저 강의하는 저 사람은 분명히 똑같이 생각하고 있겠네. 그 사람은 결혼 안 했겠네. 네, 저는 했습니다. 했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의 욕망을 사회적인 제도가 다시 규정하도록 만드는가? 그걸 또한 내가 따라야 하는가? 그런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는 잠깐의 여담이기는 하지만 재밌는 사실 하나는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N4 세대라는 표현들 여러분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뭐 최근에도 난리가 났잖아요. 뭐 0.98명, 한국 여성들이 2세를 낳는 그 표준치를 계산을 해냈는데, 그렇죠? 0.98명? 한 명이 안 된다니까, 여성 한 명이 아이 한 명을 낳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들으면 좀 기분이 나쁘기도 하죠. 이렇게 표현하면 무슨 암소도 아니고 나라가 없어진다. 자, 지금 말씀하신 분 역사책을 한번 들춰보시길 제가 권해드린 나라는 역사상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물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를 들어서 스파르타라는 나라가 있었고 아테네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다 좁은 도시 국가들이잖아요. 근데 아테네는 계속 번성을 했고, 스파르타는 번성을 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스파르타는 그러니까 인구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인구를 늘려야 되는데 외부의 시민들에 대해서 되게 그러니까 이민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배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예 아니면 스파르타 순수 혈통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테네는 어느 정도는 그걸 수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과의 결혼도 좀 수용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테네도 결국은 소멸해요. 근데 로마는 굉장히 번성하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순수 혈통주의를 주장하는 국가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외부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화적으로도 융합될 수 없고, 순수 혈통주의에 빠지게 되면 어떤 국가든
그 소수자들의 파시즘 속에서 소멸하게 되죠. 국가가 멸망하는 건 그런 길인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자, 한국이라는 이 좁은 나라는 중국을 모델로 삼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인구 가지고 뭐 해보려는 것은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자본가들, 그래서 값싼 노동력이 필요한 자들은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엄청난 긴장감인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나요? 인건비가 올라가게 돼요. 지금 일본이 그렇잖아요. 인건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경제는 잘 돌아가요, 그래도. 그런데 자본가들에게서는 상당한 스트레스인 거예요. 내가 노동력을 쉽사리 구할 수 없다는 건 아주 부정적인 사태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인구를 줄이게 되면 우리나라의 형태가 어떻게 변할까요? 이건 진짜 여담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토록 찬양하는 북유럽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인구는 줄어들지만 삶의 질이 훨씬 높아지고 우리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노동력은 이민자들이나 외국인 노동력으로 충분히 충족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세상이 다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는가? 저는 그 뒤에는 무언가 다른 생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그러한 생각들에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중국을 모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이 그렇게 강력하게 지탱하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의 원동력이 무언가요? 값싼 노동력입니다. 값싼 노동력. 짐승과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인 것이죠.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그 모순된 상황이 결국은 중국의 권력을 유지하게 해주는 수단인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자, 그건 여담이었고 다시 돌아가서 M4세대 얘기로 들어가면, 자, M4세대는 뭔가요? M4세대는 포기한 세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정신분석의 차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M4세대가 포기했다.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여러분? 일단 아이부터 포기하잖아요. M4세대. 왜 아이 포기할까요? 좀 도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M4세대의 욕망은 그런가요? 만약에 아이를 낳고 살았던 부모 세대의 삶이 나를 매혹시켰다면 분명히 똑같이 해요. 그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카피하려고 할 거예요. 그들의 삶이 행복해 보였고 그들의 삶이 가치 있게 보였다면 전쟁통이라도 애를 낳게 돼요. 우리 흔히 그렇죠. 꼰대 담론에 그런 거 있잖아요. 6.25 때도 애를 펑펑 잘 만났는데 지금 뭐가 힘들다고 애를 안 낳느냐? 아이를 낳는 건 큰일이에요, 여러분. 뭐 가축이 이세 생산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문제인 거예요. 아이를 낳는다는 건 나의 가정을 갖겠다는 거예요. 나의 가정을 갖겠다는 것은 나의 욕망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죠. 자,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나를 위해서 낳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부모님들이 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내가 너를 낳아주고 얼마나 내가 많은 희생을 했는데 라는 모순된 발언들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낳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위해서 내가 이번에 아이를 낳으면 걔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해야지라고 누군지도 설정이 안 됐는데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데 아이를 낳아서 걔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런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 자체는, 자, 그런 담론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제가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담론들인 거예요. 임의적인 것이고 기만적인 것이죠. 아이를 낳는 건 본인을 위한 거예요.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낳는 거예요. 아이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혹은 최소한 거기까지는 안 간다 해도, 기쁨을 얻지 못했다 해도 아이 낳아서 굉장히 힘들 수도 있잖아요. 가정적으로, 어떤 경제적으로. 결국 남들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남들과 다르면, 아이를 낳지 않으면, 혼자가 되면 불안하니까 그냥 남들과 다른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그리로 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 주체가 존재한다면, 자, 그 주체의 욕망은 설명하기가 굉장히 간단해요. 당신들처럼 살고 싶지 않다라는 무의식이 존재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많은 행복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행복했었다면, 그 경험이 행복해 보였었다면, 즉 어른들의 세계가 나에게 물려준 욕망의 구조가 행복해 보였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다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이잖아요. 지금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지 않고 다른 유형의 삶이라고도 할 수 없는 뭔가 포기한 것과 같은 삶의 양태를 보여주는 것은 욕망의 문제예요. 욕망. 일종의 우울증의 문제인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 전에 그렇죠. 우주로 로켓도 쏘아 올리고 IT 강국이고 삼성이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전 세계로 수출하는 상당히 근대적인 나라, 모던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문화적 차원에서는 봉건제와 현대가 공존하는 나라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봉건제와 현대. 여전히 여자는 어쩌고저쩌고.
여전히 젊은이들은 어쩌고저쩌고. 봉건적인 유교 질서가 여전히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어요. 여전히 특히 여성에 대한 억압과 특히 젊은 세대들에 대한 억압이 상당히 강력한 나라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젊은 세대에 억압 안 하는데 우리 직장에서도 젊은이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내가 후배들에 대해서 얼마나 학생들에 대해서 얼마나 존중해 주는데 라고 말은 하지만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말하시잖아요. 직장에서 나의 어린 직원에게 존칭 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혹은 강의실에서 물론 강의할 때는 그렇게 안 한다 해도 사적인 자리에서 자기 학생에게 반말하지 않는 교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나이가 한 3, 40 아버지 뻘인데 어떻게 계속 존대를 해? 애들이 불편해하지. 불편해하는 거 맞아요. 불편해하는 마음도 봉건적인 사유인 것이죠. 자, 우리의 언어 습관 속에 제가 이 수업 초기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 존칭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봉건적인 습관이 굉장히 깊숙이 침윤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는 안 그러나? 여러분, 안 그래요. 젊다고 반말하는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유교권에서는 좀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중국만 해도 10년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한두 살 차이 나는데 나는 빠른 몇 년생이야 이것저것 해가면서 서로 나이 순서 구분하는 이러한 행동들은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럼 서구 사람들은 존칭이 없으니까 그렇겠지. 있는 나라도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프랑스는 존칭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대학교에서 교수가 학생에게 사적인 자리라 해도 너는 나에게 존칭을 쓰고 나는 너에게 반말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건 일종의 스캔들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인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인인 거예요. 미성년자에게는 물론 반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미성년자는 무조건적으로 선생님에게 존칭을 쓰도록 강제가 돼요. 사실은. 프랑스라 해도. 하지만 성인이 된 상태에서는 사실상 누구 하나가 누구에게 반말을 하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존칭을 쓰도록 강제되는 그러한 문화는 일종의 봉건적 문화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한 문화가 상당히 많이 잔존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선의 영향력이, 500년의 영향력이 사실상 그렇게 말끔히 가셔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부장적인 체제의 영향력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지금 조금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변화가 있는데 그 변하고 있는 한가운데에서 젊은이들이 느끼는 건 이런 거예요. 봉건제와 모던한 사회가 간극을 이루고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른들의 삶은, 과거의 어른들의 삶은 여전히 봉건적 질서 속에 존재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결혼을 하면 명칭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삶의 양태에서도 그렇고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와 친정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결코 같을 수 없는 사회가 우리 사회인 것이죠. 그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N4 세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무언가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과거를 포기한 세대라는 거죠. 과거를 포기하지 않으면 미래는 오지 않으니까 저는 그 포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어떤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M4 세대는 그런 의미에서 수동적인 세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수동적이거나 무언가를 포기했거나 그래서 불쌍한 세대이거나 혹은 무기력한 세대가 전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기다리는 세대인 것이죠. 다른 것이 오기를. 다른 것이 발명되기를. 자, 그런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여전히 그들이 그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것을 요구해도 그 요구의 즉 저 D의 세계는 언제나 타자의 언어이기 때문에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요구하지 않는 것이 즉 포기하는 것이 실질적인 변화를 도래하도록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미술의 영역에서 실현했던 어떤 기이한 예술가가 한 명 있어요. 브루스 나우만이라는 화가 혹은 현대 미술가인데 설치 작업도 하고 네온 같은 작업도 하고 있는 그런 화가였는데 그 화가가 그 예술가가 1970년대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처음으로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브루스 노만을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그 작업이 나와요. 그 굉장히 센세이션의 네? 브루스는 여러분 다 아시는 그 브루스 리 할 때 그 브루스고 노만은 N-A-U-M-A-N 브루스 나우만이라고도 하고 브루스 노만이라고도 하죠.
검색해 보시면 아주 이상한 작업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뭐냐면 뭘까요, 여러분? 일단 작업실을 빌려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려면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업실을 일단 빌려야겠죠. 예술가라면 예술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뉴욕의 브루클린인가 어디에 큰 공간 하나 빌려요. 뭐 변두리에 있는 공간 하나 빌리고 거기서 하루 종일 그것만 해요. 그게 뭐였을까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걸 비디오로 찍어요. 근데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심심풀이로 장난을 치죠. 뭐 깽깽이발을 짚고 이 공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냥 그걸 촬영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미술가들이 하지 않는, 그러니까 미술가라면 이런 걸 할 거야 라고 기대되는 모든 종류의 행동들은 일단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텅 빈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비디오로 촬영하죠. 그게 그 사람의 첫 번째 작업이고 가장 유명한 작업이에요. 예술가로서 진정으로 진실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타자의 언어를 포기하는 거예요. 타자의 언어가 이런 건 예술이야 라고 할 만한 모든 것들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진지한 예술 출발점으로 삼았던 것이죠. 자, 브루스 노만까지 가지 않아도 4분 33초라는 음악이 있잖아요. 다 아시죠? 누가 작곡했나? 존 케이지라는 사람이 작곡했잖아요. 현대음악의 선구자이기도 하고. 자, 그런데 4분 30초는 뭐냐면 피아노 앞에 앉아서 4분 33초 동안 관중들에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연주를 안 하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도 만약에 비슷한 행동을 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강연을 하러 왔는데 2시간 동안 가만히 서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어요. 자, 이게 일종의 혁명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포기가 수동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지될 수만 있다면, 물론 누군가에게는 정말 포기해요. 힘들어서 못하겠다.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것은 욕망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욕망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욕망을 표현하는 언어들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현실적으로는 예전부터 많이 나아진 건 사실이에요. 아이를 낳으면 뭐 얼마씩 준다면서요. 최근에 자유한국당까지 동의를 해갖고 뭐 100몇십만 원을 준다면서. 예전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유럽에서는 있는 일인 것이잖아요. 유럽에서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사람들 진짜 마음씨 좋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 그래서 막 이민자들이 몰려간대. 이민자들이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으니까, 많이 낳으려고 하는 문화가 다르니까 가서 거기서 뭐 애를 한 5명, 프랑스에 가서 애를 5명 낳고 한 달에 한 500, 600 번되는 거야. 근데 실제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예전에 소문으로만 듣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물질적인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새로운 언어가, 새로운 문화가 우리를 찾아오고 발명해내고 우리 사회를 구성해야 그때부터 다시 젊은이들이 삶을 욕망하게 될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모든 담론은 그야말로 하나만한 꼰대 담론인 거예요. 누가 요즘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젊은이들 데려가서 억지로 결혼시킬 수 있겠어요?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리고 애들 못 낳으면 뭐 소방 놓을 건가요? 그런 담론은 정말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담론이라는 거예요. 왜 아이를 안 낳니? 이런 걱정을 백날 해봤자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본인들이 만들어낸 고정관념을 부셔주세요, 어른들은.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도록 좀 놔주세요. 간섭 좀 하지 말고. 명절 때 되면 조용히 입 닫고 계세요. 잔소리해서 아이 낳을 수 있으면 정말 대단한 잔소리겠죠. 그런 잔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게 저 D의 도식인데, 그런데 저 D의 도식이 우리에게 발화되면, 자,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고정관념이 바라다라고 말하는 이 비관적인 생각을 이렇게 뒤집어 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결국 남의 이야기라면 얘기하는 것에, 우리가 무언가를 요구하고 표현하는 것에 한계점이 딱 그어지는 순간 무엇도 같이 발생하는가 하면 그 너머도 같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로, 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욕망을 할래 라고 말로 그것을 표현하는 순간 우리는 그 말 안에 갇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말에 외부가 출현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언어의 마술이라는 거예요. 언어의 매직이라는 것이죠. 언어가 우리를 구속시키지만, 우리를
언어라는 장소 안에 완전히 사로잡아서 우리의 욕망을 묶어버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즉 유한한 영토 안에 우리를 가두어 버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담장에 설치된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담장의 바깥을 암시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경계를 설치하면 경계의 바깥이 우리에게 인지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경계의 바깥이 바로 요구의 너머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순간 그 너머를 욕망하게 되는 사태를 주의상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상실을 표현하고 그 상실의 기표를 저렇게 S 그리고 빗금친 A라고 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자 보이시죠? 지금 이게 안 나와서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자 결여기표라고 표시된 저 원환 속에 들어있는 큰 S, 대문자 S와 괄호치고 A가 있고 그리고 빗금이 쳐져 있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자 나오네요. 자 이게 뭐냐면 A가 빗금 쳐져 있다는 건 조금 전에 제가 언어의 장치 내부에 균열이 도입되었다. 그리고 언어는 환율을 통해서 작동하고 있는데 불완전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의미예요. A라는 것에, 언어라는 것에, 대타자라는 것에, 고정관념이라는 것에 내부에 상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언어가 우리를 사로잡았고 우리를 어머니를 포기하도록 만든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 자체는 우리에게 어떤 쾌락도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상실을 내재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빗금이 쳐져 있다는 것이죠.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의 기표가 바로 저 S인 거예요. 그래서 저 기표가 저렇게 표지되는 것을 아까 여러분들에게 포르다라는 게임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이죠. 우리에게 상실을 표지하는 기표가 있다는 것인데, 저 상실을 표지하는 기표가 두 방향으로 나아가게 돼요. 어떤 방향이냐면, 한 방향은 자 팔루스. 자 이게 고대 그리스어 피의 대문자인 것이니까 상징적 팔루스, 즉 아버지의 팔루스인 것이니까, 저런 기표, 즉 결여의 기표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저것은 곧 미래의 팔루스를 지시한 것으로 인지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나 상실했어, 다시 말해서 나 외로워 라고 표현하는 것을 상실했어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대체해 볼 수 있잖아요. 나 외로워, 나 뭔가 좀 충만한 느낌을 갖고 싶어. 그럼 보통 어떻게 해요?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아이 낳고 어른들의, 아버지의 세계, 어머니의 세계가 과거에 보여주었던 그 충만한 세계를 자기가 빼앗겼다고 느꼈던 것에 보상의 차원의 이미지를, 자 그렇게 모두가 팔루스를 중심으로 상식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방향으로 저 결여의 기표를 향하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저 팔루스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심각한 사회이기도 하고 동시에 기회의 사회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사회는 자 젊은이들이 이제 더 이상 어른들의 팔루스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단 이것을 일종의 뭐 문명의 충돌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여러분 지금 젊은 여성에게 시어머니의 관계를 물어보세요. 40, 50대의 여성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요. 시어머니, 너 어떤 존재인가? 피해야 할 존재예요. 피해야 할 존재. 뭐 딸 같은 며느리, 딸과 같은 관계를 맺고 싶다. 그럼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는 한 명이에요. 왜 아줌마가 내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좀 놔두세요. 근데 그게 유교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무례한 이야기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결혼 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둘이 살도록 놔두는 것인데, 시어머니가 개입되는 순간 권력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동의하지 않는 많은 세대들이 존재해요. 그걸 바로 문명의 충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젊은 세대는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 서양 악귀가 씌웠는지 어쨌는지 젊은 세대들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건 돌이킬 수 없어요. 다시 옛날로 못 돌아가요. 그건 욕망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욕망하는 건 내 남편이지 내 남편의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족 간의 관계가 중요하면 친정부터 가자는 거예요. 친정부터 가고, 남편의 여동생에게 뭐 부르는 호칭이 있잖아요. 그것도 다 없애자는 거예요. 왜 남편의 여동생에게는 아가씨라고 부르고 남편이 내 아내,
여자 동생들에게는 반말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에 봉건적 모든 잔재와 질서들이 다 묻어 있다는 것이고 그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여러분. 지금 젊은 세대는. 다른 세대예요. 자, 그래서 저 팔루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팔루스가 제대로 떠다니질 않아요. 떠다니지 않아요. 팔루스를 아주 많이 강조하면 누구 같은 사람이 되냐면 그냥 홍준표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구별할 수 없이 저 팔루스라는 지배가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를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방식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때 뭐가 출현하느냐? 자, 그때 이 상실의 기표가 팔루스로 향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즉 존경받는 어른들의 세계가 그곳에서 자, 너희들의 미래는 이거야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효력을 실행하지 못할 때 뭐가 등장하느냐? 대상 A라는 게 출현해요. 대상 A라는 게. 저 A는 뭐냐면 바로 요구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상징화되지 않는 욕망의 대상인 것이죠. 자, 저 대상을 우리는 증상이라고 불러요. 증상은 현재를 위협하고 현재를 흔든다라는 의미에서 증상인 거예요. 이것이 정신분석의 임상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실질적인 고통일 수도 있어요. 불안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바로 엠포세대의 욕망이 바로 그런 거예요. 뭘 욕망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본인도 몰라요, 여러분. 잘 몰라요. 엠포세대에게 넌 진짜 욕망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건 아니에요. 아저씨가 말하는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 모를까요? 그 언어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는 다 기성세대가 만든 언어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자기 자신의 욕망을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발명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욕망할지 한번 두고 보자. 나중에 뻔하게 다시 팔루스의 세계로 돌아간다면 너도 뻔했구나 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기대를 해본다면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들이. 그걸 사회의 변화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직 어쨌든 상징화될 수 없는 욕망의 대상을 저 오브젝트 A라고 불러요. 대상 A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것을 일종의 유령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죠. 저것이 우리를 찾아오면 그 사회가 그 주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심리치료는 저 대상 A를 지우려고 해요. 그리고 다시 팔루스를 강화시키려고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존재를 상식의 세계로 되돌려버리려고 해요. 상식의 세계에서 모두가 안정적이다, 모두가 점잖다, 모두가 상식적이다 부르는 상황으로 그의 욕망을, 그녀의 욕망을 되돌려주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심리치료가 해왔던 일이라면, 자,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연구하는 락강의 정신분석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저 대상 A를 중심으로 해서 개인이 혹은 어떤 집단 속에서의 특정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가 자신들만의 팔루스를 발명해낼 것을 요청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더 이상 팔루스가 아닐 수도 있어요. 가부장적인 권력의 세계로부터 많이 벗어났다면 그걸 더 이상 팔루스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것은 나중에 팔루스가 될 거예요. 염세적이게도 이 세상은 언제나 남자가 지배할 것이니까.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여성들이 권력을 더 많이 갖게 되고 남자들의 찌질함이 극대화되어서 세상이 뒤집히지 않을까? 그러면 여자가 남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식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권력을 갖고 그 권력을 강제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이름이 남자라는 거예요. 성별로는 여자라 해도 왜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 내에서 상사가 계신데 여자예요. 우리 사장님이 여성분인데 남자보다 더해. 자, 그러면 그건 남자인 거예요. 생체적인 성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신의 권력을 강제하고 그 권력을 하나의 틀로 사용하고 개개인을 변화할 수 없는 주체로 묶어버리면 다 그것을 가부장적 주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부장적이 되건 가모장적이 되건 결국 권력이 주체의 다양한 가능성들을 제한하는 한 그것은 부정적인 권력이라고 락강의 정신분석은 가정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제가 연구하는 정신분석은 그렇게 가정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다시 투쟁하는 거예요. 다시. 유토피아는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아주 많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증상이라는 것, 우리를 흔드는 것에 우리를 내어주고 불안을 극복하고 팔루스의 권력으로부터 빠져나가서 이 세계의 젊은이들이, 현재 우리 세계의 젊은이들이 새로운 욕망의 어떤 보다 새롭고 보다 보편적이고 보다 평등한 어떤 욕망의 유형을 구성해낸다 해도 그건 결국 권력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숙명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또 다른 젊은 세대가 등장해서 또다시 M4 세대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시지프스의 신화와 같이 계속해서 언덕 위로 가치를 굴려 올리는 행위가 존재할 뿐이지 유토피아는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쟁은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변화의 과정을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해서 부정적인 것이지 권력이 형성되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권력이 우리를 제한하는 것은 뒤집어 본다면 공동체를 가정할 수 있게 만드는 토대예요. 그게 있어야 공동체가 구성이 되고 국가가 구성이 되고 세계가 구성이 돼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차원들이 우리를 억압하면 다시 그것을 변혁시키고 새로 갱신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그것 자체를 국가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국가 없으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권력의 최종점에 있는 체계 시스템을 국가라고 가정하고 있는데 국가가 없다면 더 참혹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정부주의가 발생한다면 결국 우리가 그것을 전복시키거나 새롭게 갱신하려는 욕망조차도 불가능한 완전한 카오스가 도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정신병적 세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실제 정신분석 임상에 관련된 내용과 함께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자, 정신분석 임상이란 무엇인가?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려볼게요. 정신분석 임상이란 무엇인가? 자, 정신분석가는 누군가? 정신분석가는. 여러분들 중에서 제 강의를 듣고 나도 정신분석가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렇게 대답을 드리고 싶어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누구나 될 수 있어요. 정신분석가는 누구냐면 우선 먼저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주는가 하면 자, 이런 과정이 있어요. 정신분석의 절차는 이래요. 자, 내담자가 분석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분석가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어줘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어떠한 유형을 갖고 있는지를 내담자 스스로가 알도록 유도하는데 어떠한 유형인가 하면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나보코프라는 소설가를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악명 높은 소설가죠. 롤리타라는 소설을 썼고 그 소설의 제목이 그야말로 소아성애를 상징하는 대명사로 불려지게 되었으니까 대체로 아실 거예요. 자, 나보코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 뜬금없이 그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강의를 정리를 해볼게요. 나보코프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러시아 사람이에요. 러시아. 원래는 러시아 귀족이었어요. 러시아 귀족이었는데 그 사람이 10대 때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죠. 그냥 귀족이니까 위협을 느끼고 빠져나와요. 러시아에 빠져나오죠. 러시아의 이제 황제 체제가 붕괴되니까 빠져나와서 프랑스로 처음에는 프랑스로 망명을 하죠. 그러니까 10대 때의 이야기예요. 가족과 함께 왔어요. 근데 이 나보코프라는 사람이 원래 문학을 하기로 자신의 꿈을 결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망명은 이 사람에게는 상당히 치명적이었죠. 왜냐하면 더 이상 러시아어로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국가가 공산화됐기 때문에 공산에 되어가는 아주 카오스의 와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책을 써서 출간한다는 건 상당히 힘든 일이었죠. 근데 다행히도 러시아 귀족들은 우리가 흔히 톨스토이나 이런 소설이나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미지를 보면 프랑스인 가정교사를 두죠. 프랑스어가 유행이라 그래서 프랑스어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어 선어 한두 개 정도는 할 줄 아는 게 귀족들의 그런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어를 할 줄 알았고 마침 프랑스로 말명을 해서 프랑스어로 소설을 쓰려고 해요. 프랑스어로. 그런데 나보코프라는 사람이 시대감각이 꽤나 있었나 봐요. 미래의 세계를 지배하는 건 프랑스가 아니라 미국일 거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첫 소설을
프랑스어가 아니라 영어로 쓰죠. 영어도 좀 할 줄 알았고. 그래서 썼던 그 첫 번째 소설의 제목이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나와 있는데 서점에서는 더 이상 팔지 않고 남산 도서관에서 제가 한 번 발견했어요. 근데 다른 도서관에도 있는지 모르겠고 양천 도서관 양천이 아니죠. 지금 어디인가요? 구산 도서관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주 옛날 거고 그리고 뭐 있다면 대단한 일이고 여러분들 한번 꼭 찾아보시길 바라는데 누가 세바스찬 나잇에 관하여 이야기한다라고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놨는데 세바스찬 나잇의 참 인생 혹은 진짜 인생 더 리얼 라이프 오브 세바스찬 나잇이라는 제목의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장편에 가까운 중편 좀 넘어서는 장편에 가까운 소설인데 이게 나보코프가 첫 번째로 썼던 소설이고 자신이 영어로 쓴 소설이에요. 그리고 내용이 어떤 건가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형제의 이야기인데 배다른 형제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의 자전적이에요. 러시아에서 망명해온 어떤 남자가 자기와 배다른 형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뭐 그게 미스테리는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그 배다른 형이 뭐 프랑스에 건너와서 소설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형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의 출판 편집인이 이 형의 작품들을 뭐 선집과 같은 것으로 출간을 하고 또 이 형의 그렇죠 전기를 지금 집필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그때 이 주인공이 아니다, 내가 형의 전기를 써야겠다라고 결심해요. 왜냐하면 그 전기를 쓰려고 하는 출판 편집인이 좀 악당같이 그려져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려지고 자신의 형의 삶에 대해서 아주 많은 오해를 할 수 있는 자로, 부정적인 자로 그려지기 때문에 좋아, 그렇다면 내가 쓰겠어 라고 결정하고 그 이후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형이 만났던 사람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자료를 조사하고 그 형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탐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이 주인공이 형이 만났던 그 사람들, 형의 친구들, 형의 뭐 애인이었던 어떤 여인,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착각을 받아요. 착각을. 형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죠.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보이니까. 부분이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 이 주인공이, 그러니까 형의 이름이 세바스찬 나잇인데 주인공이 이런 독백을 해요. 그러니까 1인칭 시점으로 쓰여지는 소설인데 이런 독백을 해요. 지금 누가 세바스찬 나잇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런 독백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게 점점 더 흔히 말하는 메타픽션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메타픽션이란 뭔가 하면 소설에 관한 소설인 거예요. 소설에 관한 소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처음에 이 소설을 쓸 때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나보코프라는 사람이 이 주인공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지금 러시아에서 망명 온 사람인데 아직 영어를 완전히 잘하지는 못하니까 내가 지금 쓰는 이 글이 그렇게 깔끔하지 못하다 해도 이해해달라. 나는 원래 러시아입니다. 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야기를 마치 주인공의 이야기인 것처럼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써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나보코프의 모든 소설의 테마와 같은 것이 되는데 자, 지금 누가 이 글을 쓰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일단 소설 속의 주인공은 아니죠. 누가 쓰고 있나? 나보코프가 쓰고 있잖아요. 나보코프가 소설 속의 주인공인 것처럼 하고 쓰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나보코프가 자기 자신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 글을 쓰고 있는가? 논술 시험 한번 우리 함께 볼까요? 제가 사회 강의를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누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일까요? 나보코프가 쓰고 있는 것일까요? 일단 나보코프에게 영어는 모국어가 아니죠. 자, 여러분들이 뭐 그럴 나이가 되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전기를 본인의 자서전을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삶을 한번 돌아봐야겠어. 자서전을 쓰겠어. 그리고 자서전을 쓰기 시작해요. 조금 전에 제가 이력서라는 것, 자기소개서라는 것을 암시했던 그런 행동을 여러분들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누가 그걸 쓰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아닌 거예요. 그거보다 한 발짝 더 뒤로 물러서시면 다른 게 보이실 수도 있어요. 나보코프가 쓰는 언어는 나보코프의 언어가 아니잖아요. 영어인 것이니까. 왜 흔히 우리가 외국에 가서 영어로 뭔가를 표현하려고 하면 한국인으로서 표현 안 되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외국 나와서 나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고 좀 왜곡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지금 나보고가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외국어 얘기만이 아닌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논점에 근거한다면 우리에게는 모든 게 다 외국어인 거예요. 타자라고 제가 분명히 표시해 놨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언어는 타자의 언어인 것이니까 나의 삶과 나의 욕망과 나의 욕구들을 표현할 때 항상 나는 타자의 언어를 빌어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 자서전을 쓰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타자인 거예요. 타자인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타자의 언어가 되는 것이죠. 나보고가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소설이란 무엇인가? 누가 소설을 쓰고 있는가? 그렇다면 소설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소설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아주 진지한 소설가라면 어떻게 써야 할까요? 소설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보고가 그런 이미지에 가장 근접한 작가이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해요. 소설가는 우선 먼저 쓰는 사람이 아니라 쓰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소설가예요. 우리가 소설 쓴다 하면 왜 젊은 청년들이 처음으로 소설을 쓰고 싶어서 쓰게 되면 어떤 글을 쓰나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소설을 쓰죠. 그건 소설뿐만 아니에요. 뭐 영화를 만들어도 그렇고 그림을 그려도 그렇고 뭘 해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걸 해요. 심지어는 랩하라 그래도 야 이건 도끼인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네 목소리를 내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왜냐하면 내 거는 없는 거예요. 아직 내 건 발명될 것으로 남아있는 것이지 내 건 없어요. 나는 지금 타자의 영향력 속에서 이걸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기 시작했고 그래서 무언가를 카피하고 있는 중이니까 결국 지금 내가 뭘 쓴다, 노래한다 해도 이건 내 목소리가 아니고 내 글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진지한 소설가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브루스 노만 같이 진지한 예술가라면 우선 먼저 안 그리고 안 쓰고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저는 뛰어난 문학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더듬이가 되는 것, 실어증자가 되는 것이 진지한 문학가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나보코프가 그러한 이미지를 저에게 주었고 그 이야기를 제가 고독의 매뉴얼이라는 책에서 삽입했었어요. 그래서 글을 쓴다는 것은 글을 쓰지 않는다 라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그곳에서 했었죠. 진지하게 쓰는 자는 쓰는 자가 아니라 지우는 자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쓰는 자는. 일종의 그 세바스찬 나잇에 관련된 이야기가 어떤 의미에서 탐정소설의 미스테리 소설의 유형을 차용하고 있다면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또 다른 소설이 있는데 이건 구하기가 쉬워요. 폴 호스트라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모르게 대단한 소설을 쓰는 사람은 아니지만 첫 번째 소설은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뉴욕 상부작이라는 소설집이 있는데 중편을 3개 모아놓은 책인데 아주 재밌어요. 근데 이상하게 재밌어요. 좀 말도 안 되게 재밌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탐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탐정에게 누군가가 무엇을 의뢰하죠. 뭘 해달라 의뢰해요. 결국 이 탐정은 그것을 찾아 나서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본인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상 싱겁잖아요. 탐정이 뭔가 찾아내는 게 아니라 사라짐을 드러내요. 다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게 될 이 폴 호스트의 뉴욕 3부작의 유리도시인가? 라는 제목의 내용인데 이건 역시 일종의 메타소설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어떤 진리를 찾아 나선다? 나 자신을 찾아 나선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나를 찾게 됐을 때 만나게 되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타자들이 나라고 말해주는 그 대상의 모습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자신을 찾아 나선 여행. 요즘 여러분이 서점 가시면은 유사한 제목들 많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를 찾아 나서는 진정한 나가 되는 것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책들이 많잖아요. 자, 그러한 책들이 사실상 탐정소설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현재의 나는 내가 누군지 몰랐는데 그런 것들을 찾아 나서면서 비로소 내가 누군지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방식에 근거한다면 나라는 건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존재의 철학적인 고뇌 속에서 동해바다로 떠났어요. 제주도로 떠났어요. 그래서 해변가에서 한 3일 거리에서 밤을 지새우고 돌아와서 내가 이제 인생의 길을 알았다라고 말한다면 사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떠나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내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는 남들이 얘기해 주었어요. 근데 그것을 의심한다면 그것이 아닌 초월적인 어떤 진리를 찾을 수는 없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시 돌아와서 정신분석의 임상이라는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논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정신분석에서 내담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어디가 크게 아프거나 크게 증상이 있어서 찾아오지 않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일관되게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예요.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혹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심리치료는 뭘 해주냐면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그걸 하기 위해서 돈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안 알려주면 돈을 받기가 굉장히 미안해지는 것이죠. 혹은 내가 누구일까요?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고 이런 욕망을 했고 이런 나쁜 짓을 했고 이런 좋은 일도 했었는데 선생님 내가 누구일까요? 라고 말할 때 알려줘야 돼요. 암시라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돈 받기가 미안해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농담처럼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낙강아파의 정신분석가는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하면 안 알려주고도 미안해하지 않을 만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에 근거한다면 가장 진실한 자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행복이 무엇인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락강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1959년의 세미나에서 분명히 락강이 본인의 입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내담자는 단 한 가지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뭐냐면 행복을 원한대요. 행복하지 않아서 거기 찾아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락강이 그렇게 얘기해요. 행복을 못 준다는 거예요. 행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왜 못 주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없는 걸 어떻게 주냐는 거예요. 행복은 환상이라는 것이죠. 뜬구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걸 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혹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방식으로 안심하게 되는 상태를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모두 타자가 만들어 놓은 형상들이에요. 일단 그것을 부수는 행동들을 정신분석이 함께 해요. 내가 누구인지 알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이 나야 라고 믿도록 만들었던 우상들을 함께 파괴해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어느 것도 내가 아니었고 어느 것도 근본적으로 나와는 관련이 없었던 타자의 권력이었고 타자의 영향력이었고 힘들였다라는 것을 알도록 해주기는 해요.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가 하면 내담자가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계속해서 모순을 발견하는 방식으로 알도록 해주죠. 그래서 정신분석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인데 어떠한 방식으로 들어주는가 하면 내담자가 지속적으로 욕망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들어줘요. 욕망이 굉장히 중요해요. 분석가가 정말 듣고 싶고 정말 진리를 알고 싶다라는 것을 내담자에게 인지시켜주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말해주는 모든 것은 어떤 평가나 비판도 가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방식으로 그 이야기를 보호해줘요. 그 공간을 보호해주죠. 그렇게 해서 내담자가 굉장히 많은 깊은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깊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내담자는 그렇게 느끼게 되죠. 누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누군가? 이게 나인가? 아니면 학습된 나인가? 타자의 권력인가? 도대체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지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경험된 방식으로 체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까지의 논점이 틀렸다고 생각한 내담자는 논점을 바꿔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내가 가해자였어요. 그래서 한 몇 개월간 자신이 얼마나 남들에게 나쁜 일을 했는지, 자신의 결혼 생활에서 자기가 얼마나 나쁜 여자였는지, 얼마나 아이들에게 무심했는지, 얼마나 자신의 부모에게 무심했고 나쁜 사람이었는지 관점에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지금? 초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내가 정말 그렇게 나쁜 여자였나? 라는 관점에 도달하면 다시 이렇게 바뀌어요. 희생자의 위치로 가게 돼요. 내가 나쁜 게 아니라 뭔가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었네. 도대체 뭐가 나를 그렇게 죄책감을 갖게 만들었지? 그 죄책감 속에서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게 만들었었던 것이지. 그러한 방식으로 또 몇 개월간의 이야기가 이어져요. 그러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희생자도 아닌 것 같아. 그럼 나는 뭐지? 그렇게 계속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자기 자신에 관련된 이야기,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자신의 성욕에 대해서, 자신의 연애관에 대해서, 자신의 세계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끝도 없이 하다가 결국은 모두가 폐기되는 단계에 도달해요. 자, 그게 환멸의 단계인 거예요. 비로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야기할 것을 요청하죠.
그렇게 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전까지는 하지 않았던 방식의 이야기들이 하지 않았던 문법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분석의 과정 속에서 발명되는 말투들인 거예요. 그 발명되는 말투들 속에서 말의 쾌락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다른 방식으로 쾌락을 느끼기 시작하고 다른 방식의 욕망이 구조화되는 것을 내담자 스스로가 구성해낼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죠. 자, 이게 정신분석의 과정이에요. 어떤 신비로움이란 없어요. 우리가 흔히 정신분석이라는 것 혹은 심리치료라는 것을 가정하면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갑자기 울면서 내가 누군지 알겠어요, 선생님. 정말 앞으로의 인생은 환한 빛이 나를 비춰주는 꽃길과 같은 곳이 될 것 같네요.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다니, 내가 그렇게 희생자였다니, 울면서 자, 헤어지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이 나오질 않아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그건 사기라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환상 안으로 들어가는 행동일 뿐이지 자기 자신의 환상을, 물론 환상은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스스로 발명해내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오늘 이야기 됐어야만 하는 부분들이 시간 관계상 좀 말씀을 다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자,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5주 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걸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락강 학파의 정신분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어렴풋이 전달하고자 노력을 했었던 것이고, 더 많이 궁금하시다면, 락강 칼리지에 한번 방문하시던가, 아니면 제가 쓴 책을, 혹은 다른 락강 연구자가 쓴 책을 읽어보시면 아마 다르실 거예요. 5주의 시간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욕망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욕망에 호응하셨다면 락강이라고 하는 굉장히 난해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난해함이 난해함을 위한 난해함은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욕망을 위한 거예요. 욕망. 그 기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의 세계로 흘러들어가서 평범해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락강은 굉장히 난해한 이론을 구축해 놨어요. 그게 마치 유령처럼 이해되지 않고 여러분들 안에서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기표들을 구축해 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난해하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락강의 이론을 멀리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방식도 어떤 부분은 난해했지만 대체적으로 이해 가능한 영역들이었으니까 락강이 그 수준에서 충분히 접근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